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우선 저희 책 사이다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잖아요. 네. 지난 14회 방송에도 댓글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하나를 골라왔는데 아이디가 감기군 만쉐입니다. 그 해석이 안 감기겠죠? 되는데요? 그 감기 그 아닐까요? 아, 감기 그럴까요? 아닐까요? 감기에 왜 만세? 아, 감기군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전에 2000년대를 풍미했던 마린블루스라는 전혀 몰라. 알라딘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황주부님도 아, 기억하실 진짜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음. 굉장히 유명했다가 갑자기 훅 사라졌죠.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감기군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아, 진짜 그 콜로콜로 감기군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도 약간 아이디 이걸로 쓰시는 거 보니까 대충 연식이 나오는. 이분께서는 역시 연식이 저희랑 비슷하신가 봐요. 이 박알라딘님이나 김느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비디오 틀었더니 브라운관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영화 이런 느낌 본인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은 집을 영화만 보셨대요. 네. 근데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는데 아마 김느낌님의 추천을 받고 이제 책에도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본인의 소름 돋는 책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의외의 추천입니다. 그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김종대 전 그 편집장께서 당시에 쓰셨던 이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해양 국방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이 아마 그 장성들 30몇 명을 직접 취재해서 썼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고 있나라는 느낌을 주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도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참 소름이 돋았다고 그러네요. 남겨주셨네요. 아마 남자분이지 않을까. 약간 밀떡 느낌이 짙게 풍기는 밀리터리 덕후. 알아들었어요, 이번에는. 네, 저희 감기군 만쉐님께 저희가 책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그 주소랑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벌써 9월이 중순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9월 지나면 10월은 초반에 열흘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가 이제 한 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가을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추석 끝나면 이제 바로 겨울 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보통 연말이 되면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든 뭐 캘린더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네네. 이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창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벌써요? 네. 벌써. 그게 그 회사들이 워낙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요. 10월에는 보통 제작을 마쳐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또 연말 연시 시즌에 맞춰서 머그컵을 또 제작을 합니다. 지금 한창 시안 작업 중입니다. 바쁘시겠군요. 진짜. 이미 이렇게 연말을 살고 있어요. 알라딘은 도대체 머그컵을 1년에 몇 개 만드나요? 한 20종 정도 만드는 것 와. 같아요. 알라딘 컵이 이쁘고 그리 소문이 났다는. 저희 집 찬장에 한 70개 정도의 정말요? 머그컵이 저에게 있는데 2개만. 죽기 전에 못 쓸 것 같아요. 저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머그컵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사진 찍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에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머그컵을 매년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많이 모은 사람의 인증샷을 받아가지고 가장 많은 그 횟수의 머그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다. 이런 이벤트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벤트의 황제. 10월에는 저는 이벤트 황제하니까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이벤트. 그래요? 네, 그게 이제 10월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다른 이제 그 달력책에 썼으니까 네. 10월 러시아력으로는 10월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그레고리력으로는 11월 네. 초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10월에 해야 되나 지금 11월에 해야 되나 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네. 러시아 혁명 100주년 하면은 잠재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잡힐지. 네. 잠재적인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네. 그냥 달력에 내가 빨갱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 음흠. 10월에는 제 분야는 아닌데 종교 분야에선 그런 이벤트도 해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 예 200. 500주년. 500주년. 어 그쵸. 그렇구나. 세월이 빨라요.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해봤었어요. 독일하고 체코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필사했던 그 방에 갔을 때 정말 느낌이 매우 오더라고요. 뭔가 태백산맥을 필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좀 비슷한? 근황 토크 나누고 있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가 최근에 산책 판책이겠죠. 두 분 뭐 이번 달에 책 많이 구매하셨나요?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네.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그 제가 하고 있는 책 모임에서도 보는 책이 있고 약간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샀어요. 그리고 또 지인들이 또 책을 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여러 가지 샀는데 4권 오늘 들고 나온 건 4권인데 와우. 예,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최신간이에요. 일단은 구분을 이렇게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네. 따봉을 날린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네.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과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종류는 좀 다른데 마스터 알고리즘은 그 일반인들을 위한 머신러닝 입문서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페드로 도밍고스라는 양반인데 미국 워싱턴 대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부 교수이고 최근에 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이제 최고 영예인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 SIG KDD 혁신상을 2차례 연속 수상하는 굉장히 이 정도 책 쓸 공력은 충분히 되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 실패하고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머신러닝 책인데 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들긴 하지만 네, 들어가면 그 어떤 그 미로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돌다가 주화인마를 당하고 중간에 책을 덮는 약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직업적으로 이 책을 독파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물론 이제 대학 학부를 약간 화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뭐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과니까 저는 이제 수학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에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수식이 없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현존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원과 용도에 따라 5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게 이 머신러닝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한테 실제로 이거 뭐 왜 이래요? 물어보면 그거는 원래 그런데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은 수식을 안 썼으면 말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이 양반 내공이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금 읽으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만나본 머신러닝 책 중엔 제일 쉬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체로 수식 기반이고 그 수학 안 배운 사람들이 보기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은 그 중에서는 좀 보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이고 아마도 빌 게이츠도 그 이유 때문에 따봉을 날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중간중간에 좀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컴퓨터 옆에 끼고 구글링을 해가면서 읽으면 뭐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는 그 5가지 알고리즘 분류에 대한 설명이 지리하게 나온 뒤에
이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뒤에 이제 맨 마지막 장에 한 40쪽 정도를 이것이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민문서를 쓴 취지 자체가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블랙박스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제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공돌이니까 공돌이 마인드에서 옹호를 해요. 예, 그래서 뭐 머신러닝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니네가 걱정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 또 이제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굉장한 위기가 이제 이 영역에서 촉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 대충 보다가 좀 이거 아닌가 싶다 싶으면 확 넘겨가지고 마지막 40쪽만 보면 된다. 네. 이런 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AI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불러올 산업 영역에서의 변화 또는 이제 뭐 그런 로봇들에다가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하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꿔내 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 실제로 AI의 어떤 기계적인 특성,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측면, 큰 이해 폭망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질 않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도 코딩 교육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대한 교육은 그리고 시민 스스로의 학습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늘 어렵더라고요. 절망하는 일인. 예, 어찌됐건 마스터 알고리즘은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 네. 살 사람은 사세요. 굳이 이제 제가 추천하자면 약간 전 세모. 그리고 다음 책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인데 이것도 엄청난 이제 화제작이죠? 엄청난 화제작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저번 방송에서 그랬나요? 저희가 빌 게이츠가 추천하면 번역이 안 돼서도 번역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그런 까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간이 된 신작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망한 백인 동네예요. 거기서 자라나서 깡촌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뭐 해병대를 입대했다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사업가가 된 어떤 30대 아저씨의 회고록입니다. 이 30대 아저씨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작가도 계속 책에서 약간 겸손한 느낌을 주려고 내가 사실 30대인데 니네한테 무슨 인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라는 이런 전제를 깔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 가정해체와 마약 그리고 이제 폭력에서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어떤 전형적인 미국 백인 저소득층의 정서와 사고 방식을 그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를 현재 미국의 사회정책적 시사점하고 엮어내는 게 사실 이 책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 인사들, 유명 미국의 사회 인사들이 이 책에 따봉을 날렸던 이유도 이제 바로 이 지점에 있고,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은 아직 기회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진짜 그 정도로 흑수저면 영원히 흑수저거든요. 인생 역전이고 뭐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이 아저씨는 지금 예일대 나와서 예일대 로스쿨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 책이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소설 쓰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잘 그려내긴 했는데 그래서 책이 그 분량이 좀 길고 초반부에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재미있어지는. 저는 사두고 아직 열어보질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작가가 30대라는 건 지금 알았어요. 30대입니다. 네, 갑자기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보편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거 보고 자란 애들이 안 꼬인 좋은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뭐 사실 그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육의 문제가 있기 전에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그래서 지금의 복지 정책은 포인트가 완전히 지금 잘못 맞춰져 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빈민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거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있지만 그런 빈민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게 이제 전체 네. 사회로 볼 때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소시민적인 공감을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팔 건데 다시.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애인과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강력 추천드리는. 왜냐하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애인의 행동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결국에는 예일대 로스쿨에서 만난 굉장히 좋은 집에서 자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국에는 결혼을 하는데 그들의 연애 에피소드를 이게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은 강력 추천하니까 혹시 그런 걸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느낌님께서 책을 4권이나 가져오셨기 때문에 근데 앞에 2권이 지금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네네네. 책이에요. 네. 그래서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책을 짚고 다시 그렇죠. 김느낌님께 황주부님이 말씀을 가져오신 책도 드리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책이 무려 빌 게이츠와 버락 오바마와 마크 저커버그가 함께 추천한 책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이번 달에 산 책이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사서 네.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읽을 때 그죠? 그렇죠. 바로 사서 읽는 책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는 제가 산 책이 없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의 영감의 원천이 됐던 총균세를 다시 꺼내 읽는 것이 저에게 이제 이번 달에 산 책은 아니지만 옛날에 사뒀다가 못 읽었다가 드디어 읽은 책?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가져오신 그 책, 즉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베스트셀러죠. 네. 최근에 그 방한을 해서 네. 강연한 내용이 이제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나오기도 맞네요. 했고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 전 이 책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경험이 베스트셀러를 읽으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가 가능하구나. 그거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읽은 책을 읽을 때 좋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참여연대에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말을 걸어요. 나도 봤다. 사피엔스, 나도 어. 봤다.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 그래서 중간은 좀 인간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냐? 앞뒤가 임팩이 있어. 뭔가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그것도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읽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과 토론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좀 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앞부분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재밌어 할까? 특히 사람들이 앞부분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일단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구석기 신석기에 막 완전 막 흡인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석기 신석기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시대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뭐 중세라든가 근대 제국이 만들어지고 뭐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뭔가 좀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고 좀 아는 얘기라서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그런데 앞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상상해오고 진화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체된 거 아니야? 에렉투스 다음에 사피엔스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뭐랄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어떤 제안해주는 그런 모습들에 빨려드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게 사건과 인물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데 얘는 역사를 볼 때 마치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멀리 다른 별에서 지구라는 별을 봤어. 근데 거기에 사피엔스라는 종이 꼬물대다가 네. 뭐 이런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리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혹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놀라운 통찰로 짚어내더라고요.
구석기인의 그 우리 사고방식과 신석기인의 식탁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지만 신석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농업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잉여와 뭔가 문명을 건설할 어떤 것들을 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었던 그 삶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사실 인간 개개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염병도 있고 인구 밀도 높고 먹는 거 부실하고 근데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개개인은 불행한 삶을 살지만 사피엔스라는 종 자체에게는 폭발적인 증가죠. 그런 종의 증가를 가져온 이 사건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들이 우리를 너무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그 마스터 알고리즘 얘기하고도 어떤 네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이 조금 개선하는데 우리가 다 불행해질 거를 과연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유발 하라리가 해요.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잘 먹고 살려고 했던 노력이 나의 새끼와 그 다음 새끼에게 더 큰 고통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면. 근데 그때는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면 까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또 다른 미래. 예를 들어서 뭐 사피엔스 종의 여기서는 멸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죽는다기보다 인간의 종이 바뀔 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종으로.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종이 끝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이 있고 심지어 알고 있기도 하고 논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을 막을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 왜 마치 논술시험 논제에 보면 막 인간의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아 복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제시하시오. 윤리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결정하고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걸 결정할 기회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아까 그 마스터 알고리즘 얘기를 할 때 정말 수학의 젬병이지만 뭔가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하게 됐던 네. 해야 되죠.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피엔스를 읽으셨으니까 다음엔 호모 데우스도 읽으셔야겠네요. 네. 사피엔스를 산 분들은 많지만 읽어본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기엔 너무 재밌는 책인데. 상대적으로 뭐 네. 모든 베스트셀러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랑 비교해 보다는 보면 훨씬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읽은 사람이 많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김느낌님 이야기를 돌아가 볼 텐데 네, 다음에 소개드릴 책은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 라는 오. 책입니다. 제목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책이에요. 네.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네. 그 오스 야스지로라는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와 함께 일본 영화의 2대 거장으로 불리는 양반인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찍는 감독이었고 오스 야스지로는 인생을 담는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난히 그 팬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글을 센스 있게 잘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는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커트 보니것과 뭐 약간 이런 비슷한 좀 느낌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회자되고 있는 이 양반의 유명한 그런 어록들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3번이나 갖고도 아무 일 없을 때는 단념하는 게 좋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글과 영화가.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오스 야스지로가 곳곳에 남겼던 살아있을 때 뭐 일기도 쓰고 뭐 어디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쿄 이야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대표작의 시나리오를 그냥 책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스 야스지로의 팬이라면 안 살 수 없는 책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런 어구들 몇 개 꽂혀가지고 산 사람은 좀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책이.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약간 이런 짧은 그런 느낌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한참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 영화. 음. 한참 안 만들면 만들고 싶은 것이 감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어구는 이런 거예요. 인간물이라는 것은 시시한 얘기는 늘 주고받지만 막상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도쿄 이야기가 약간 이런 류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팔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오스야 스시로의 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제목의 약간 느낌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거에 포스 느껴서 오스야스지를 잘 모른다. 근데 한번 책을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을 번역한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스야스지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독이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계기로 아이 감독을 모르셨다면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한번 뭐 입문하는 걸로도 나쁘지 않은. 네. 이 표지와 제목만 보면 일본에 최근에 쓴 어떤 에세이 네. 이런 느낌을 줘요. 네. 그래서 이제 혹해서 손이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네. 자, 김느낌님 마지막 책은 이 페이스북에서 화제작이었죠. 네, 야밤의 공대생 만화. 야공만이라고 불리죠. 네. 네. 만화입니다, 만화. 그래서 도서관에도 대출 중이더라고요. 제가 빌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이 책은 쉽게 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 책이 약간 독특해요. 보통 요즘 나오는 책으로 출간되는 만화들은 다 웹툰인데 이 책은 웹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가 되던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작가가 서울대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우연히 태블릿을 사서라고 해요. 태블릿을 사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뭔가를 그릴 수 없을까 하다가 자기가 그나마 잘 아는 소재들로 그래서 해서 서울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이제 페이스북에 독자적인 페이지를 파고 거기서 연재를 하다가 결국에 출간이 된 작품이고요. 내용은 보통 세계적 인물급의 어떤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를 골라서 그의 인생이나 주요 이제 일화를 만화로 그리는 게 이제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 사람이 패러디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드립이라고 하죠. 웃기기도 하고 되게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짧은 그런 촌철살인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공계 출신이라면 안 웃을 수 없는 정말 빵빵 터지는 독특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고요. 이런 이공계 특징이 아니라고 해도 뭐 아인슈타인이나 폰 노이만이나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류 최고의 천재 이런 찬사를 듣는 사람이거든요. 폰 노이만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네. 이 책을 봐야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네. 아는 천재는 좀 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보면 그 저희 와이프가 네. 지금 오늘 소개한 4가지 책 중에 유일하게 본 책이 이 책이에요. 몇 장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벤져스 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약간 천재들의 약간 긱스러운 괴짜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뭐 교양서로도 충분히 일별해볼 만한 과학사를 수놓은 여러 천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느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흔히 과학사에서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긱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이분이 공대생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은 문과생이 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이게 있겠네. 뭐 이렇게 저 사람의 업적과 삶에서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그런 연구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잘 잡아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즐거움이 있겠네요. 아, 있죠. 네. 아주 공감하는 즐거움이 있죠. 굉장히 좀 폰노이만 모르면은 이 책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오늘 좋은데 폰노이만을 모르면 야밤의 공대생 만화를 보라. 네. 처음 들어봐요. 폰노이만이 진짜 황당한 인물이거든요. 아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이 책을 굳이 볼 것까지는 아니다 싶으신 분은 그 구글에서 폰노이만 치면 바로 이게 뜨나요? 네, 위키 그 무슨 위키죠 요즘에는
아무튼 나무 위키. 예, 뭐 하여튼 그런 네. 유의 위키가 나옵니다. 폰노이만 굉장히 그 누리꾼들이 공들여 편집해 놓은 폰노이만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폰노이만과 관련된 일화들, 이 사람이 왜 천재인가, 뭐 약간 이런 거. 자, 오늘 산책판책 여러 권이 나와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김니끼님께서는 마스터 알고리즘, 힐빌리의 노래,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 야밤의 공대생 만화. 이렇게 4권 소개해 주셨고요. 황주부님께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가져오셨고 연달아서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을 계획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 기대할게요. 반쯤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산책 판책 코너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주제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한 달에 한 번 그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는 주제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민의 영역보다는 글쓰기, 책의 특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서전 회고록 특집입니다. 네. 이게 자서전하고 회고록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장르죠. 그렇죠. 한 자리 했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회고록은 네. 다 씁니다. 다 쓰고 이게 다 뭐 아마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이게 자서전 회고록보다는 위인전 쪽으로 이제 맞아요. 문화가 그쵸. 전기는 많이 읽었는데 네.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전기랑.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너무 달라서 신기했어요, 사실은. 네, 가끔 내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서전과 회고록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책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오늘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2권의 책을 좀 엮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2명 다 사회학자입니다. 피터 버거라는 사람의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라는 일종의 학문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부제가 피터 버거의 지적 모험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한 권은 장 지글러, 이 한국에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뭐 유엔에서 그런 식량 조사관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활동가 이전의 사회학자거든요. 굉장히 실천적인 사회학자였던 거죠. 이분의 인문학적 자서전이에요. 제목은 인간의 길을 가다. 2권 다 꽤 알려진 저명한 사회학자의 이제 지적 자서전인 거죠. 내 학문적인 여정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피터 버거 책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예요. 이제 위트 있는 제목이죠. 이 사람은 원래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원래 이제 사자가 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 왔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회학 공부를 하려고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꼬여가지고 평생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라고 써놨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이 사회학의 초대라는 책인데 이 사회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입문서처럼 다들 보시는 책이거든요. 저도 물론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종 가까운 책을 꾸준히 썼어요. 그 중에 한 7, 8권 정도가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이 공부했던 얘기보다는요.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생했던 얘기라든지 고민했던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군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군 같은 경우에 가면 사회학자잖아요. 사회학자가 군에 가면 잘못된 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그게 눈에 보이는데 한편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의 자료가 넘쳐나니까.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막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열차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차 도는 거. 그런 걸 부모님이 사다 주셨을 때 그 안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왜 이 기차를 탔을지 기차를 돌리기보다 그걸 더 유심히 고민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넌 그랬단다. 애초에 사회학자의 이제 씨앗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좋은 얘기인 거죠. 부모님이네요. 그런 식의 이제 지적 이력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한편에 있는 장지글러의 인간의 길을 가다는요. 이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를 보다가 이걸 보면 너무 진지해가지고 같은 사회학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지글러는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진 게 넘쳐나는데도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본인에게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또 그런 도덕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또 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학문의 여정 플러스 인간 사회가 지금의 어떤 보편적인 지식 혹은 우리가 사회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같이 엮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근데 재미난 건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 같은 경우는 피터 버거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학이라는 게 굉장히 정량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어쩔 수 없는 방법론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을 봐라. 그러니까 인간 하나하나가 너무 예상 밖에 나도 어쩌다 사회학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사회를 분석할 때 우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똑같은 그 정량적인 측정 단위로 이제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깨뜨려서 보여주려고 글을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면이 굉장히 재밌었고 다른 한편의 장지글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투고 싸워서 합의해온 어떤 사회 방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각자의 인간들이 고민해야 할 고통스럽지만 바꿔내야 하고 변화해야 될 자신과 또 세계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두 권을 같이 읽을 때 인간 각자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른 방식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은 그런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이고 그런 맥락에서 좀 두 권을 같이 읽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피터 버거 쪽입니다. 황주부님은 장지글러 같은 소명을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뜨겁죠. 네. 근데 사실 그 내 안에서 사실 항상 갈등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두 가지의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어쩌다가 100이 아니고 한 15에서 보통 한 2, 30 정도 될 때 우리가 어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나머지 70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 있지만 내 안에 그것과 굉장히 다른 욕망을 발견할 때 되게 낯설고 사실은 근데 그 굉장히 낯선 것들이 내 삶을 휘젓거나 좌지우지하거나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건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래도 한 70% 정도는 있다는 말에 전 동의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예전에 전 직업이 기자였는데 기자할 때 후배들 들어오면 제가 너 어쩌다 기자가 됐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어떤 운명적인 어떤 천형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쩌다가 아까 방송 전에 저에게 MT가 제 천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그 천직이나 뭐 천형이나 한 끗 차이죠. 글자 하나 차이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네. 그 피터 버거의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 또 장지글러 인간의 길을 가다 두 권의 일종의 지적인 자서전 네. 이런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황주부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저는 두 권을 골랐는데요. 미국의 보통 사회 철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에릭 호퍼라고 하는 한국 사회는 별로 소개되지 않은 분인데 이 에릭 호퍼의 자서전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안 들어본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다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의 자서전 인생은 뜨겁게 이 두 권을 골라왔습니다.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네요. 근데 아까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왜 자서전이라는 카테고리가 별로 없을까? 그리고 있어도 사실은 대부분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팬이거나 뭔가 이렇게 강매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손이 선뜻 가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아픈 마음으로 서가 한 켠에 꽂아두게 되는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짐을 가진 존재 그런
근데 이제 이 자서전이라는 장르에 저는 매력에 굉장히 빠졌어요. 이 두 분의 자서전을 읽고.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읽었던 어렸을 때 전기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일단 너무 이렇게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지가 되게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워싱턴 그러면 도끼 막 뭐지 정직함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영어 사전을 어떻게 했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확실한 그 사람의 덕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전기라면 자서전은요 자기 삶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러니까 왜 외국 사람들이 자서전에 매력을 느끼는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가진 그 인간적인 유약함을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이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순간에서 내가 뭐라고 내 삶에서 할 수 없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았긴 한데 이걸 표현을 못하겠네 이런 지점이 저한테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그 각각의 나름대로 그죠 훌륭한 분들이 자기 고백으로 털어놨을 때 뭔가 내 삶의 어떤 그 순간과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도 이렇게 물론 겹쳐서 읽으신 건 아니겠으나 네. 삶의 기반이나 네. 살아온 너무 다르죠. 여정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에릭 호퍼는 독일 이민계 출신의 완전 흑수저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실은 이 에릭 호퍼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집의 남자들은 40세 이상 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실명을 하기도 했고 이런 고난이 다가왔지만 어차피 나의 인생은 40전에 끝날 거야.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라는 우리와 되게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이고요. 노동자로 일용 노동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떠돌이 노동자라고 그러죠. 미국은 시즌이 있잖아요. 사금을 캐다가 뭐 다른 계절이 바뀌면 그렇죠.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하고 떠돌이 노동자로 살다가 인생의 좀 후반부에는 부두 노동자가 돼요. 끝까지 70 정도 될 때까지 노동자로 일을 하고요. 이 부두 노동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거의 한 60이 넘어서 본인이 평생 동안 혼자 독학하고 사유했던 것들을 책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운동, 사회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내놓는데요. 이 책은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 책에. 자기가 삶을 살면서 기억에 남았던 단상들을 어떻게 보면 모음집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보통 명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스쳤던 순간은 뭐냐면요. 아까 내 삶에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고된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그걸 가지고 노동을 쉬고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떨어져 갈 때쯤 너무 불행한 거죠. 이 돈이 떨어지면 나는 다시 그 고된 일터에 나가서 왜냐면 그 당시의 노동 상황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도 또 되게 더 힘든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뭐 일하다가 언제 정말 사고로 목숨을 그렇죠. 잃을지도 모를 상황이 그랬을 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노동하다 죽겠구나.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살하면 남들에게 폐가 되거나 남들에게 끔찍한 모습을 보일까봐 이제 좀 이렇게 덜 고통스럽고 뭔가 이렇게 너무 추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서 시골로 가요. 시골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독약 같은 걸 처방받은 약품은 안 되니까 뭔가 약간 세제 비슷한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를 사가지고 한 모금에 삼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시골길들이 눈앞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걸 막 뱉어내고 아니야,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 한 노동 그 현장에 갇혀서 평생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도시로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끝까지 가볼 거야. 그래서 떠돌이 노동자가 되는 걸 결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떠돌이 노동자로서 본인이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의 철학으로 정리가 되는데 제 삶에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이 들었을 때 내일 일어나면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온다면 나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오늘 같은 날이 온다라는 그 너무 끔찍함이 있었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뭔가 스스로 정리했던 부분도 있고 뭔가를 털어버렸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 그 순간을 제가 잘 직면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진한 아쉬움. 어떤 거냐면 저는 여태까지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운이 좋은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냥
적당히 여자로 태어났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별로 차별받지 않고 컸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오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런데 제가 평생 한 번도 그러니까 정말 사실 내 안에 너무 큰 열망이지만 못했던 게 뭐냐면 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안전한 숙소부터 골라야 돼요. 그건 큰 제약이죠. 네. 네. 너무나.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제 동선과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약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너무 큰 억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달래가며 대충 요령을 터득해가며 이제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억압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이것을 하고 싶었던가에 대해서 느끼면서 굉장히 뭐랄까 내 삶의 순간들을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특히 뭐 에릭 호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 층위로 읽히는 이제 철학자인데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포리즘들이 워낙 네네.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만 모아놓은 책으로 읽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맹신자들 같은 책을 네네. 보면 이제 어떤 대중운동들의 속성들을 그렇죠. 사회학적으로 네. 그 사람이 분석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석해서 읽잖아요. 양층위로 다 읽히는 작가라서 그 빈 곳들이 많죠. 책에. 거기에 좀 나를 집어넣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면에 이 러셀의 인생은 뭐 한 90년 정도가 정말 빡빡하잖아요. 빈틈 하나도 없이 열심히 산 정확하게 사람이죠. 98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철학사에서 늘 러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오지게 두꺼워요. 또 자서전도.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중간중간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해줬던 건요. 저는 이 책을 다 못 읽겠는 분은 첫 페이지, 프롤로그 2페이지만 읽어도 이 책의 대략 한 50%? 정말요? 네. 시작이 아니네요, 정말.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이 첫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포스가 좀 약간 허세스러운.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뛰어난 분들이 얘기를 하면 약간 우리가 진짜 그럴까? 근데 러셀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고백조차도 그러니까 이분이 부끄러운 고백이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내가 입냄새가 많이 나서 나의 연인이 나를 기피했다. 이런 고백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사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의 과정에서 한 여성이 미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러셀의 잘못 때문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 같으면 그 얘기를 안 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우리가 러셀의 스캔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이렇게 그 기간들이 이렇게 끝나고 새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연인이 겹쳤던 기간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당당하긴 했지만 한 재능 있는 여성이 러셀과 만나서 이제 그런 상처를 받은 것들을 털어놓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러셀의 삶 속에서 그것까지도 고백해야 하는 뭐랄까 그 뭐라고 표현하죠?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그러니까 정말 이 자서전에요. 처음에는 왜 어린 시절 얘기를 자기 천재라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게 다 기억이 나? 나 금수저라고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어린 시절에 내가 뭐 하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엄격함들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러셀의 삶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강추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러셀의 자서전에는 러셀 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98년에 살았으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쓸 때 다 자기중심적으로 쓰잖아요. 네. 나의 여정인 거예요, 인생은. 근데 러셀은 자기의 여정을 갈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여기다 다 써놨어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덕성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케인즈라는 경제학, 그러니까 네네. 보면 진짜 유명한 사람이 온갖 사람 다 나오죠. 온갖 사람 다 나오죠. 무슨 황금 인맥도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온갖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통렬하게 비판하고 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D.H. 로렌스 같은 경우 완전 거의 쓰레기로 묘사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그 시간에 나랑 함께 있었던 그 순간만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어떤 소설가의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와 닮았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러셀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영향, 그것으로 인해 변한 나, 이것의 총합이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한번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커뮤니티에서 그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이 러셀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떤 의미로? 아니 이 양반은 버릴 게 없어요. 장수했지. 그치. 인맥도 황금 인맥이지. 황금. 금수저에다가 막 그때는 약간 이 양반은 완전 진짜 편하게 살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 물론 실제로 편하게 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전 러셀이라는 걸 썼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뭐 지금도 좋아하는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인데 네. 사실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키워냈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희귀한 양반이에요. 케인즈랑도 얽혀 있어, 비트겐슈타인이랑도 얽혀 있어. 그러니까 온갖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유럽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이 소용돌이 치는 시기이긴 했지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면서 제가 이 사람의 닉네임을 쓰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도 사실 되게 잘 충족하는 인물이었던 셈이에요. 러셀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키워냈지만 그러니까 훨씬 철학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거뒀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해지지 않는 스승. 예,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서 러셀이라는 닉네임을 썼었던. 러셀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연민이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이제 프롤로그에 역시 나오는 구절인데 사랑과 지식은 나름대로의 범위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날 지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아리들이 가슴을 울렸다. 근데 저는 그 연민이라는 게 꼭 불쌍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러셀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죠. 약간 소명의식 비슷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의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인의 신념이 계속 변해요. 그걸 쓰거든요. 처음엔 관념론자였다가 뭐 불가지론자가 뭐 경험주의자가 됐다가 이런 과정이 뭐냐면 대학에 갔는데 너무 똑똑한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얘랑 말을 하는데 막 존경스러운 거야. 영향을 흠뻑 받아서 그 사람을 마치 제자처럼 쫓아다녀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근데 사실 이제 천재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잘나서.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러셀을 최고의 천재라고 표현하잖아요. 20세기에. 현대 철학에 보면 그 수학 철학 이런 것들이 현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러셀이 본인이 이제 운동에 헌신하고 그런 책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상대가 경제적 지위가 어떻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신실하게. 그래서 아마 비트겐슈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예상이 되는. 비트겐슈타인이 진짜 성격 안 좋았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나와요. 엄청 까칠하다고. 네. 자존심 세고. 저는 참고로 이 책을 안 봤습니다. 아. 버틀런드 러셀 자서전을 안 봤는데 그 러셀의 다른 책들을 봐도 사실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첩 되다 보니까 그런 일화들이 나오죠. 네. 네, 황주부님께서는 기류의 철학자로 불리는 네. 에릭 호퍼의 자서전. 이 책은 한국에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검색을 잘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구판이 절판된 게 많이 있고요. 버틀런트 러셀의 자서전도 인생은 뜨겁게라고 한 권으로 묶여 나왔는데 이전에는 두꺼운 책 2권으로 나온 네. 책이 또 있죠. 마지막입니다. 김느낌님께서는 어떤 자서전 회고로 가져오셨을지. 제가 이제 이 직전에 사실 밑밥을 깔았는데 버트런드 러셀의 너무나도 팬이었던 나머지 그 닉네임 러셀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네. 저는 이 인생을 뜨겁게 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책을 바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할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뭐 원래 이 사람의 포지션은 영문학자죠. 예. 그리고 굉장히 셀러브리티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제목이 아웃 오브 플레이스고요. 2001년에 어디죠? 산림출판사였나요? 산림출판사였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지금 절판된 상태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야지만 이 책을 볼 수 있다는. 뭐 에드워드 사이드 하면 한국에서 이분을 오리엔탈리즘.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은 오리엔탈리즘의 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요? 오리엔탈리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팟캐스트의 이 시간적 제약을 오리엔탈리즘을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해서도 처음 듣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도 못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의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에 서양에서 이제 동양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으면서 어떤 동양 취향이나 동양학, 그러니까 동양에 대한 어떤 학문을 연구한다는 뜻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썼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내면서 단어 뜻이 바뀌어버려요. 되게 역전적으로 바뀌죠. 그런 서양의 동양학을 약간 비판하는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만큼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뛰어난 사회적인 임팩트를 줬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서양이 만든 동양에 대한 모든 얘기, 대부분의 얘기가 그리고 동양에 대한 분류 뭐 이런 어떤 온갖 것들이 서양의 동양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 장치로 기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을 고발한 사실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대략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오리엔탈리즘이 뭐 대충 예를 들면 가령 동양인은 정적이고 감성적인데 서양인은 활동적이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의 견해나 아니면 아랍인을 묘사할 때 아랍인은 보통 뭐 낙타 그리고 코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테러를 잘하고 약간 이런 그리고 일처다부제니까 여자를 막 함부로 하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서 지적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동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동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리엔탈리즘에 나오는 동양은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나 동아시아 쪽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이제 유럽과 가까이 있는 근동 이 지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오리엔탈리즘 25주년 기념판 서문에 이 책을 왜 썼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1967년에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중동 사람들을 되게 범죄자 취급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인식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이 나왔다라고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감탄했던 부분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제국주의 하려고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쉬운데 사이드는 이거를 오히려 뒤집거든요. 뒤집어서 약간 서양 쪽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만 보니까 서양이라는 정체성이 오리엔탈리즘 없이는 구성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음흠. 이거 되게 띵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음. 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나마 대략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1935년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건국되기 이전인데 그렇죠. 영국이 지배한 상태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랍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1947년에는 12살 때 이집트로 망명을 하죠. 그러면 국적이 이집트로 한번 바뀌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아랍인이지만 종교는 기독교. 그것도 기독교 중에서 굉장히 소수인 영국 성공회 출신이고 언어는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아랍어 당연히 했는데 아랍어는 쓰면 안 되는 말이었고 불어는 나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이었고 영어는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영국 학교 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랑 카이로에서도 굉장히 인류 영어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셈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따고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하고 말년에는 또 팔레스타인 독립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그냥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리엔탈리즘이랑 살짝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보면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지적한 건 사실 배제의 논리였거든요. 서양의 정체성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으로 동양을 배제하면서 더 우월한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근데 사이드는 그게 애초에 약간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포지션이 다양해서 잘게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온갖 경계에 다 서 있는 약간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리는 결론은 좀 오리엔탈리즘에서도 어떤 권력적인 이유로 서양이 동양을 배척했으니까 권력적인 이유로 우리도 이제 피하 구분하지만 공존해서 함께 살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이 자서전은 30대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 사람이 50대에 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50살까지는 쓰는 게 이제 보통인데 딱 박사학위 받기 전까지만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 성장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는 그냥 사람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 뭐 요즘만 해도 어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뭐 다 같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저만 해도 막 버스에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약간 동남아 노동자 느낌이다. 그러면 약간 경계하게 되죠.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는 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약간 이런 도식으로 약간 그런 경계가 그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런 걸 의식적으로 되게 배척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거 진짜 빡세겠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쨌든 해피엔딩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고록이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실천해내고 극복해냄이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빠져들어서 보게 됐던 그런 책이고 일단 37가지만 썼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특이하네요, 부분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의 초점이 다른 거죠. 일반적인 회고록처럼 그냥 나의 인생에 5만사를 다 쓸게. 러셀은 사실 5만사를 그렇죠, 맞아요. 다 쓰셨거든요. 근데 5만사가 아니라 5만 일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집중했던 음. 주제에서의 자신의 성장을 되게 회고록이지만 회고록이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책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인생에 역경이 많으면 보통은 편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역경의 숫자마다 이제 5만 가지 편견이 생기는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정반대. 그래서 그 편견을 지우고 그리고 어느 쪽에 유리하게 중심을 갖다 놓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인간으로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의회 의원이라고 했고 이 사람이 이 책을 결국 백혈병 걸려서 죽었는데 백혈병 걸리고 나서 투병 기간에 썼어요. 투병 기간에 썼는데 그 투병 기간에도 팔레스타인에 뭔 일 있으면 가서 막 돌 던지고 약간 이런 데 되게 참여하는 열혈 실천 지식인이었고 또 팔레스타인이 약간 저항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는 나는 저거에 동감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누구나 약간 인문학 그리고 인문주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본인의 인생으로 살아낸 약간 그런 케이스여서 근데 오늘 얘기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두 분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저도 사실 얘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약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이 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서전 같은 분야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공통점은 약간 실천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그냥 자서전 특집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런가 네. 봐요.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참 절판이라는 게 아쉽네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국가주의가 맞아요. 득세하는 상황에서 꼭 다시 읽어봐야 될 이제 사람이고 뭐 그나마 이제 선집이 6권으로 마티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좀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그런 선집을 통해서 에드워드 사이드의 생각들을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톡 자서전 회고록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 코너 랭킹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 랭킹쇼입니다. 오늘 자서전 회고록 특집이라서 자서전과 회고록 많이 팔린 책들 좀 찾아봤는데 일단 특징은 둘 다 너무 한국은 이제 정치 이슈고 재미난 건 자서전과 회고록 양쪽 다 1위를 한 분이 네. 석권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신데 자서전에서는 운명이다. 회고록에서는 성공과 좌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운명이다는 직접 정리한 자서전은 아니죠. 네. 유시민 작가와 이제 그 노무현 재단 분들께서 함께 정리한 자서전이고 이 회고록도 본인이 다 정리한 회고록은 아니고 이제 쓰던 와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제가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이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또 이게 아이러니인데 회고록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이 1위인데 2위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전 깜짝 놀랐고요. 사실 이 책 어떤 분이 이 책을 사실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아니 스스로의 어쨌든 합리화와 자기 생각을 써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5년 동안 했을까? 궁금해지지 이 않을까? 책이 나왔을 때 책을 빨랑 구해서 책을 찢어가지고 부분별로 나눠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기자들이 음. 기사 써야 되니까. 그 이 책 나오고 나서 다른 출판사에서 곧장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MB가 그 정책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혈세를 썼는지 이걸 비판하는 책이 나와서 그 책도 덩달아 팔렸습니다. 뭐 몇 가지 그 자서전이랑 회고록이랑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 자서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명이다가 1위 그리고 백범일지가 2위입니다. 네. 위인전에 가까운 책이죠. 네. 3위가 김대중 자서전, 4위가 충격적이죠. 신정아 씨의 4001. 이게 10만 부 넘게 나갔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측 가능한 분들의 자서전이 이어져요. 스코니어링, 마틴 루터킹, 프랭클린 간디 뭐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이어지고요. 회고록 같은 경우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이 1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이 2위. 그리고 작년에 화제가 됐었죠. 대선 앞두고 올해군요 대선이 작년 같죠? 송민순 전 이제 외교부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이게 큰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밑으로는 김수환 추기경 또 백선엽 장군이죠.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전두환 회고록이네요. 이것도 15위권에 있는데 순위가 더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권은 지금 그쵸. 판매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이 됐죠. 2, 3권은 물론 팔고 네. 있습니다. 그게 1권에 나온 5.18 관련된 얘기에만 한정돼서 이제 네. 판매 금지가 돼서 그 짧은 기간에 많이 팔렸네요. 네.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또 2, 3권이 많이 팔렸어요. 그 화제, 그러니까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게 여기서도 굉장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굉장히 이 목록을 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네. 지금 회고록 끝에서 두 번째에 피스메이커가 네.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카사노바 나의 편력 1권이거든요. 네. 피스메이커가 이 책에 밀렸으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피스메이커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임동원 전 통일부 그쵸, 예. 장관의 회고록. 저는 오히려 여기 있는 책 중에는 회고록 중에는 피스메이커가 가장 그나마 약간 안 팔 것 같은 책? 뭐 자서전이나 회고록 상위권에 있는 책 중에 읽어보신 책이 있습니까? 황주부님께서는요? 저는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뭐 이런 건 읽어본 것 같고 버락 오바마. 예, 그다음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아기 때 읽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되게 옛날부터 많이 읽힌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콘 리어링하고 노무현 자서전, 마틴 루터킹 자서전 꽤 읽었네요. 그러다 이게 보니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얇은 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판형이 작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럼 이 책은 본 것 같네요. 예, 앞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그 표지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네요. 저는 자서전 보니까 자서전 20위 안에 정주영 아, 전 회장의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네. 예전에 왜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출마했었죠. 출마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정주영 씨의 일생을 만화로 그린 그 아, 책이 진짜? 막 전국 각지에 뿌려져가지고 시골집 같은 데 가면 어지간한 집에 그 책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그 기억이 오히려 나네요. 네. 그때 뭐가 많이 뿌려졌던 기억이 저는 그때가 92년이죠. 그렇죠. 네. 92년이면은 몇 살이야? 초등학생 때인데 뭔가 하여튼 뭐가 많이 뿌려졌던 기억이. 네, 어쨌든 자서전 회고록 좀 순위들에 네. 좀 정치 외에 네.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서전 회고록 가기 전에 그 여러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에 대해서 위인전이 막 먼저 나와요. 맞아요. 예를 들면 무슨 김연아, 박찬호, 박지성 이런 분들의 물론 이제 훌륭한 업적을 되게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이뤘죠. 근데 그건 그것대로 이제 존중하고 기억할 만한데 이걸 위인전으로 벌써부터 해가지고 뭐 길도 만들잖아요. 조금은 이제 묵혀뒀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그게 아마 롤모델이나 뭔가 그렇게 모델링하고 내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자기개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인전부터 이제 출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자서전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서양의 개인주의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걸 진짜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주의, 우리도 우리 사회도 개인주의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한 개인들이 어떠한 생각과 삶의 과정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본다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관심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서전을 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읽어보니까 이게 쫓아가지지 않더라고요. 위인전하고 달리 쫓아갈 수 없어. 그냥 오롯이 그 사람의 기록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삶에 계속 자문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 러셀을 읽을 때도 러셀에게 3가지 열정이 있었는데 나의 열정은 뭐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삶의 경험으로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서전들이 좀 다르게 읽혀서 우리의 개인들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얇고 궁핍하게 지금 너무 허덕이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의 간식과 같은 책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맞아요. 사이드 자서전도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성장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원래 본 책을 자주 또 보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약간 피하 구별 그리고 내가 나 편하자고 하는 약간 그런 구분, 편견,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읽는 사람 나는 오히려 좀 다른 포인트에서 맞아요. 스스로를 맞아요. 좀 되돌아보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약간 이 자서전 판매량을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뭐 쓰는 거야, 책 쓰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김연아 씨가 책을 내건 뭐 박지성 씨가 책을 내건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사보는 기준 자체는 약간 나이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나이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정치인 책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책이고 젊은 사람은 없어요. 뭐 아무리 젊어봐야 박근혜? 아 신정아 있네요. 예. 박근혜 자서전도 있네요. 보통 자서전은 이렇게 제목이 짧은데 이분은 제목이 길어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자서전 회고록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권해드린 책, 또 저희가 발견한 자서전과 회고록의 어떤 매력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거나 또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떤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기억하시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추첨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과 또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서전 회고록 특집으로 나눈 오늘 팟캐스트 책사에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